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콧물이 나기 시작하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미안합니다. 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에 환경부와 기후에너지 분야를 합쳐서 새로 만든 부처인데, 설마 직원들끼리 싸우는 건 아니죠? 이게 지금 그 부처의 성격이 뭐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떤 환경 보전 분야에 좀 특화된 환경부, 어쩌면 환경과 약간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또 환경과 공존해야 되는 에너지 분야를 합쳐놨는데, 어쨌든 잘 조정하고 공존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자력은 또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논쟁거리인데, 일단 업무 보고를 한번 들어보고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처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의 업무 보고와 토론, 두 번째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기부 장관입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일입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4차 배출권 할당 계획, 육상과 해상 풍력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녹조 검사 체계를 개선했고,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14개 신규 댐을 정밀 검토해서 불필요한 7곳은 중단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서 관련 지방정부와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26년 핵심 정책 방향입니다. 기후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만들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10가지 주요 과제입니다. 첫째, 2035 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NDC 이행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약 2억 톤의 탄소를 추가 감축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감축 과정에서 녹색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녹색 대전환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 문명의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100기가 목표 달성에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태양광 이객거리 규제 등을 개선하고 농지, 공장 지붕, 도로, 학교 등의 태양광 발전을 본격화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38,000여 마을에 햇빛 소득 마을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아리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발주 사업은 국산 태양광과 인버터 사용을 의무화하여 국내 태양광 산업도 복원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은 20메가급 초대형 터빈을 개발하고 배후 항만과 설치 선박 건조를 추진하겠습니다. 육상풍력 원스톱 지원 체계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바람 소득 마을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조력 발전도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화석연료 시대 일방향 전력망을 재생에너지 시대 지산지소형 양방향 전력망 체계로 전환해 가겠습니다. 12차 정기본에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서해안 HVDC 등 송배전 설비 계획도 전환하겠습니다. 분산 특구로 지정된 전남과 제주 등에서는 다양한 에너지 실증을 통해 녹색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여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습니다. 전기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전력 분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대 탄소 배출원인 철강 분야에 수소환원 제철 실증 시설 착공을 지원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석유화학 분야는 탄소 포집 기술 실증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배출권 시장 정상화로 생기는 수익금은 기업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한전 기술지주회사 설립으로 전력 분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전력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벤처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030년 신차 기준 전기 수소차 비중이 40%까지 확대되도록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한편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EV100 캠페인도 본격화하겠습니다. 국내 전기버스 생산 비중을 대폭 높이고 중형 전기 화물차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충전기 분야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방향 충전기 보급으로 전기차 ESS 시대를 열겠습니다.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 움직이는 모든 동력원의 전동화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후부는 기적같은 행성지구에서 녹색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 문명의 선도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상청은 요거 끝나고 할까요? 또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하시죠, 기상청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직매립 금지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잖아요. 네. 구체적인 대책은 뭐죠? 직매립을 금지하게 되면 대략 한 50만 톤 정도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민간 소각장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저희가 대응단을 합의를 하고 대응단을 만들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7곳 정도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내년 기초지방자치단체 66곳 중에 7곳이 내년 1월까지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12월부터 1월 사이에도 다른 대책이 있어서 현재로는 무슨 큰 대란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민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민간 소각 시설을 일단 이용한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7곳의 각 지자체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8년에서 10년 걸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압축하고 재정 지원도 조금 더 늘려줘서 그 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가 자체 소각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단축하면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른 지방도 2030년까지는 직매립을 다 금지해야 돼서 전국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나 인천은 좀 모르겠는데 서울은 그러면 자체 소각시설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서울에 4군데 소각장이 있고요. 현재 소각을 못하고 있는 데가 금천하고 은평입니다. 서울이 추가로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이걸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정비하는 동안에 한 10만 톤 내외의 추가 소각을 해야 되는 일종의 약간 여유분이 필요해서 그거를 이제 마포에 추가로 지으려다가 마포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거는 전부 다 서울 외곽으로 빼서 민간 소각 시설에 맡겨서 소각한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비 기간 동안에 생기는 것은 일종의 예외 사항으로 해서 그것은 직매립을 받아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간을 활용하고요. 네. 예외적으로는 직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 말이죠. 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웬만한 다른 부처들은 안 그러던데 여기는 왜 2,930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2,973명이라 더 초과됐을까요?
누가 답변을 좀. 이 정원보다 왜 현원이 많으냐 이 말이죠. 조직 담당 뭐 국장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업무 담당 국장이 누구예요? 인원 관리하는. 여기 정책기획관에 있습니다. 예. 왜 인원수가 초과했어요? 네, 사실 대통령님 자세하게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원 중에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임시로 그렇게 하는 게 그 행안부가 다 동의를 하거나 저번에 복지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했다는데 여기는 특별히 그런 사안도 없는데 초과 운영하는 정원 초과 운영하는 게 좀 이상한데 이게 원래 환경부에서 초과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기후 에너지 분야가 초과되어 있었어요? 환경부에서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에너지부는 아니, 추정하지 말고 이건 알고 팩트인데 뭐 합칭이 몇 달이나 됐다고 그 전에 정원 관리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통합하기 전에 몰라요? 저희가 8개 지방환경청까지 있어서 제가 추가로 늘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 인력을 제대로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에 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에너지부 쪽이 뭐 늘려가지고 온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 쪽에 늘어 있었다. 네. 근데 그 행안부 쪽에서 계속 지적을 했을 건데 왜 다들 모르지? 기후부 출범 이후에 인력을 추가로 늘리지는 그러니까 않았고요. 그 전부터 한 40명 초과됐다는 건데 그걸 왜 아무도 모르고 있을까? 이유가 뭔지. 필요하면 정원을 바꾸든지 해야지. 그냥 적당히 늘려서 쓰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시고요. 네. 신규 댐은 전에 얘기한 대로 14개 중에서 7개는 취소하는 걸로 하고 7개는 네, 두 군데는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서 찬반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 공론화를 7개는 일단 취소하고 취소했습니다. 남은 7개 중에서 2개는 두 개는 공론화 공론화하고. 과정을 거치기로 하고 나머지 5개는 5개는 일종의 정밀 용역을 해서 꼭 필요한지 아닌지 다시 혹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 검토하기로 했어요.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네.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민들끼리 갈등이 심하죠. 찬반이 지천댐 같은 경우 가장 심하고요. 감천댐이 약간 찬반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저번에 충청도 어디가 네, 충청도 청양부여 쪽에 있는 지천댐이 그게 지천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과거부터 시도를 2차례 했는데 반대 주민의 반대가 세서 번번이 댐을 못 만들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더한 것 같습니다. 그 판단에서 찬성이 많으냐 반대가 많으냐 또 일단 중요하긴 한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필요하냐 안 하냐가 먼저 더 중요한 판단 그래서 기준이겠죠. 공론화위원회 안에 찬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요. 전문가들과 중립적인 분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주민들의 찬반 여부는 이제 나중에 감안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너무 휘둘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네. 어느 쪽이든. 가습기 살균제 이건 참 계속 문제인데 이게 지금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은 만들어 가나요? 예를 들면 유해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통제해야 될 사전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건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조금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06년에 처음으로 원인 미상의 폐질환 환자가 생겼으니까요. 그 전에는 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느슨해서 그 이후에 소위 화학안전법, 화평법 이런 법이 그 후에 추가로 정확하게 보강이 얘기하면 이게 있습니다. 가습기 문제가 아니라 가습기에 첨가하는 화학물질의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걸 승인했습니다. 아, 그것도 원래 승인 대상이긴 했는데.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걸 인체에 쓴다고 하지 않고 승인을 했는데 그게 그 어린이들 뭐 저기 저 호흡하는 데 좋다고 세상에 네, 아이들한테도 많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안 생기나요?
네, 지금은 그 관련한 법안이 대폭 강화돼서요. 거의 한 10만 개 이상의 물질과 상품을 일일이 다 사전에 검수하고 네. 승인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체감하실 텐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매년 봄만 되면 그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중국이 빠르게 석탄을 재생으로 바꾸고 있어서 일단 원초적으로 넘어오는 게 줄어들었고요. 우리나라도 충남 지역에 있는 석탄 발전소가 30개인데 이 겨울부터 봄까지는 특별하게 계절 관리제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아예 멈추거나 그랬어요? 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졌고 전기차가 좀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고요.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객관적 수치상으로도 이걸 뭐라고 읽어요, 이걸?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그램. 26 마이크로그램이던 게 어쨌든 이제는 16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그렇습니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네. 훌륭한 일이네요. 일회용 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이거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 나요, 그죠?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훨씬 재활용 제도를 잘하고 있었음에도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껴가지고 했는데요.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네. 거기다 컵에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시행이 안 됐는데요. 일회용 컵 보증제는 사실은 그 컵 가져갔다가 쓰고 난 다음에 가져오면 돈 돌려주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매장에 돌려주거나 그걸로 컵을 그거를 위한 기계를 설치하거나 네. 좀 약간 특상 행정 느낌이 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병이나 이런 건 다르잖아요. 그거야 뭐 아무데나 갖다 줘도 되고. 네. 근데 이거 종이컵은 플라스틱 컵은 조금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이 컵은 그러면 원래 그러니까 이제 매장 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일회용 컵을 안 쓰고요. 이제 매장 외로 가져갈 때 일회용 컵 보증제가 아니고 일종의 이제 돈을 더 플라스틱을 내라. 가져가면 거기에 이제 그 매장에서 자율로 100원 내지 200원을 실제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재활용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요. 본인이 이제 텀블러를 가져올 경우에 한 300원 정도를 깎아주고 탄소 포인트도 받고 하면 일회용을 쓸 때와 텀블러를 쓸 때 가격 차이가 그건 대략 강제하는 겁니까?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뭐 텀블러를 가져갈지 종이컵으로 받을지 그건 당연히 고객이 선택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담금을 주고 어떤 혜택을 줄 거냐는 강제되는 거냐 이 말이죠. 일단 제도는 의무화하고요. 플라스틱 가격을 얼마를 받을지는 그 해당 점주나 그 업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은 영수증에 이제 플라스틱 컵 값이 150원이다, 200원이다 이게 찍히게 됩니다. 그럼 안 지키려면 10원씩 받아도 10원씩 하면 되겠네 그냥. 최소 가격은 정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물어보는 생산 거예요. 단가 이상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격도 강제할 거다 일정 금액. 그래서 가칭 컵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컵 가격을 내재화하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정도인데 그게? 이제 대략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 100원, 200원 정도? 네. 그러면은 이 자기 컵을 가져가면은 한 그냥 이제 정해진 5,000원이다. 단가에서 네. 최소 100원에서 200원 정도는 깎아 줄 거고 만약에 네. 종이컵으로 받아가면 정해진 가격에 1, 200원을 더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빨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동안은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니까 종이 빨대 시대가 오는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종이 빨대 생산 공장들이 막 돌아갔는데요. 사실은 종이 빨대가 물을 먹는 거라 특수 코팅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종이 빨대도 안 되는 거여서 사실은 종이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한 경우도 많아서 더 나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이 빨대든 플라스틱 빨대든 원천적으로 매장 내에서는 안 쓰게 하되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노약자라든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만 일시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거기는 그냥 무료로? 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2030년에 100기가와트 목표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에너지 생산량이 얼마예요? 34기가 34 누적 34기가입니다. 연간 네. 총량입니다. 총량이? 네. 그러니까 발전 시설의 총량입니다. 플랫 상태? 네, 발전 시설의 총량이 평균, 34기가입니다. 이걸 100기가로 늘린다 그런 거고요. 네. 그중에 재생에너지를 이 중에서 30년 목표에는 얼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현재 누적 34기가에서 그걸 100기가까지 재생에너지만 네. 30기가 정도인데 근데 제가 그 얘기 물어봤어요. 재생에너지도 뭐 다 합쳐서 총 생산되는 전기에너지가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은? 기후부 2차관입니다. 네. 총 현재 에너지 설비는 전력 설비는 한 145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145기가와트. 예, 이번에 추가적으로 현재 거기에 재생에너지가 3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그걸 100기가로 2030년까지 크게 키우겠다는 거고요. 네. 발전량으로는 현재 560테라와트 아워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30년에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 용량으로 만들면 전체 총 에너지 생산량은 얼마쯤 되는 거예요? 목표가? 2030년 목표 한 600테라와트 아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재생에너지 테라와트 아워면 대체 기준이 뭐예요? 기가와트로 표현해 보세요. 테라와트가 기가와트의 1000배니까요. 그게 이제 사용한 1년에 사용한 총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고 이제 발전 동시간대 설비의 발전 설비의 캐파라고 하는 거. 생산 그게 얼마 정도냐고요? 2030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30년에 한 그 190 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기가와트 정도로 목표로 한다고요? 그럼 재생에너지가 한 5, 60% 정도 되는 거예요? 용량 기준은 그렇습니다. 어, 11페이지에 가파도 사례가 있네요. 네. 가파도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마라도로 가는 최남단 발효 직전에 있는데요. 네. 이명박 정부 때 그 가파도에서 탄소 중립섬 실험을 했는데 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육상에 풍력기를 2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인도산 풍력기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고장이 났는데 고칠 수가 없어서 사실상 실패를 해서 저희가 이제 24시간 재생에너지만으로 소위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실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EMS는 뭐예요? EMS 여기 EMS라고 쓰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망을 매니지 시스템입니다. 네.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분산 전력망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거기에 현재 등유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등유를 전혀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만으로 특히 이제 야간에 네. 태양이 없을 때 소위 ESS 시스템 등으로 해서 그야말로 100% 탈탄소 실험이 가능한지를 네. 실증해 보려고 합니다. 밤에 에너지 공급이 제일 중요하겠네. 네. 자, 허수 사업자 상시 점검은 어쨌든 계속 좀 하시고요. 이것도 미리 선점해놓고 알박기 한 경우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미 5기가 정도를 발라냈고요. 그중에 2기가 정도는 추가 공급했습니다. 2기가는 추가 공급을 했다는 것은 전력 송전망을 추가 설치했다는 건가요? 5기가의 허수 사업자를 확인해서 그 5기가 중에 2기가를 지금 이제 새로운 추가로 사업자에게 허가해줬다. 네. 배정했고 나머지도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약간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 13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시면
풍력 발전, 해풍 풍력 발전은 330원. 육상 풍력 발전은 250원. 이 목표라는 거죠. 그 330원을 250원대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250원 이하로 낮추는. 그럼 육풍은 현재 180원인데 150원으로 낮추고 이하로 낮추. 태양광은 150원을 100원쯤으로 낮추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 그게 목표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낮추더라도 해상 풍력 발전은 250원 킬로와트당 250원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현재 330원인데요. 근데 태양광은 100원인데 뭐 원자력은 뭐 한 50원이라는 거고 65원, 65원? 7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왜 해상 풍력 발전을 하는 거예요? 해상 풍력이 바람의 질이나 양이 좋습니다.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요. 그 대량으로 생산한 게 250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250원짜리를 왜 생산해야 되냐 그 말이죠. 다른 나라들도 이게 3기가 정도를 넘으면 대폭 가격이 낮춰지는데요. 저희는 현재 0.3기가 수준이라 33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대폭 확대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200원대 이하로 또 낮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상한데? 이게 지금 30년까지 목표잖아요. 네. 이거는 당연히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을 하는 걸 전제로 한 것일 것 같은데 그때 최선을 다해도 250원이고 그때는 태양광은 한 100원쯤 되게 하겠다는데 그럼 태양광에다 집중 투자를 하지 왜 해상 풍력이 하느냐? 밤에 생산이 가능해서 그래요? 태양광하고는 약간 이제 궁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해상 풍력이 저희 나라가 하부 기자재나 또 당황하셨나 봐. 저희 나라 아니고 우리나라 하부 기자재도 있고요. 저 타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전력 분야에 해상 풍력이 갖는 산업적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훨씬 싸질 텐데요. 해상 풍력이 말은 요란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동안 진행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발동을 걸면 2030년에 대략 한 3기가에서 잘해야 5기가 수준밖에 못 갑니다.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서 돈이 좀 비싸더라도 투자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고요. 그 3기가에서 5기가를 넘어가는 시점이면 200원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200원 아래로 내려가도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도 지금 170원, 80원? 전체적으로? 네, 지금 태양광은 100원 이하로 떨어질 건데 나는 왜 해상 풍력을 이렇게 열심히 매달려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태양광보다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까 하실 얘기 있어 보이는데. 예, 재생에너지 정책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그 조선 산업이나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해상 풍력에도 향후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해상 풍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육상 풍력에서 해상 풍력으로 제2의 그 조선 플랜트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3기가와트 정도밖에 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워낙 단가가 높은데 다른 나라들 한 3기가 넘어가면은 그 단가가 반 정도로 떨어지고요. 10기가 이상 설치되면 다른 나라들은 150원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목표는 150원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언제쯤인데요? 2035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5년? 네. 그래서 30년을 쓰다 보니까 250원 쓰는 거예요? 250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프로젝트들,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지금 프로젝트들은 이미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단가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2030년까지. 예, 그래서 250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크게는 육상풍력, 해상풍력, 태양광 지금 대체로 이런데 대규모로 예를 들면 북유럽은 해상풍력 발전을 대규모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킬로와트당 생산원가가 얼마인데요? 영국 같은 데는 100원 아래로도 떨어진 적이 있고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올라서 100원에서 150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국보다 북유럽의 네덜란드 뭐 이런 쪽은 더 싸지 않나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비슷하게 단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 네. 때로서는 영국이 생각보다 영국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이 가장 저렴하게 발전하고 제일, 있습니다. 제일 네. 싸요. 다만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2030년에 3.1기가와트로 저희가 깔지만 2035년 정도 되면 저희가 20기가 이상 하기 때문에 그 규모의 경제 효과가 좀 있어서 단가를 저희가 그때는 한 150원 정도까지 맞춰 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항만도 설치해야 되고 이게 인프라 까는 사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관련된 배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6년부터 29년까지 촘촘히 우리가 이걸 할 때 그런 정도 이제 시동이 걸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뒤로 그걸 계속 가속하면 이제 한 35년 정도는 본격화한다는 취지의 보고입니다. 그때 되면은 현재 기준으로도 충분히 상업성이 있다. 남는다. 네, 그렇습니다. 한 25기가와트 정도면 비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선박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만도 개발을 해야 되고 케이블도 만들어야 되고 관련 산업이랑 인프라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규모 단위가 높아지면 많아지다 보면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비용 단가는 충분히 본격적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과정이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환경 불안정이 심해져서 기후 불안정이 네. 심하잖아요. 그래서 막 집중호우나 이게 뭐 너무 심해져서 지금 기존의 그 홍수 방어 시설이나 재난 방어 시설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거의 200년 빈도 기준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데 있습니다. 그 지금은 최대로 잘한 게 100년 빈도인데 되게. 네, 평균 50년에서 100년 네. 빈도로 설계되어 있는 게 많고요. 한꺼번에 못 바꾸니까 홍수 취약지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네. 시설을 보완해 나갈 그러니까 예정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이거를 누가 판단할 거냐. 이게 뭐 중앙정부 관리 시설이야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될 텐데 네. 이게 이제 지방정부의 지원도 해야 되잖아요. 네. 지원을 할 때 어디 우선순위로 할 거냐. 평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대개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방정부는 잘하는 데가 되게 100년 빈도 강우 대비 시설인데 근데 이것도 막 길게 쭉 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특정 지역은 더 위험하다. 여기는 예를 들면 200년 빈도로 반드시 신속하게 보강해야 된다. 이런 데를 잘 골라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조사를 좀 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좀. 예, 교부 물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은 정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방하천이 좀 취약합니다. 근데 또 지방하천은 또 지방 이양사업으로 넘어가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좀 최소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신도림의 그 굉장히 지방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침수 피해가 나고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 지역은 특정 도시하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가 좀 총체적으로 여러 시설을 같이 보고 지방하천이더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빗물 터널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인프라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인프라보다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홍수 예보, 이 위험을 미리 알려서 주민을 대피시키는 그쪽에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점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200년 빈도 강우 대비 시설이 필요한 지역, 급하게 필요한 지역 이런 데를 좀 골라내야 될 텐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어쨌든 나름대로 할 것 같아요. 뭐 급한 대로 순서를 정해서. 근데 지방하천들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그냥 뭐 이양 사업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손을 떼버릴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중에 급한데 심각한데 이런 데부터 먼저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중앙정부 기준으로 순서를 좀 정해서 여기부터 또 그중에서도 어느 부분 이걸 정해서 좀 순서라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저희가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 두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제방을 어디다 쌓을지, 뭐 배수를 어떻게 시킬지 하는 부분을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기획을 세우는데 지방하천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합리성, 좀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지방하천에 대해서 보강, 그러니까 치수 시설 보강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는 손을 뗀 거예요? 안 합니까 아예? 두 가지 방법으로 개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하천을 유입하는 지방 하천이 좀 취약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바꿔서 국가 하천에 영향을 받는 배수 영향 구간은 국가가 직접 좀 할 수 100% 할 수 한다. 있게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근데 그 일반적인 보강이나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저기 하천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뭐 이 복구 사업 예산은 또 중앙 정부가 지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복구 나 그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던데 어딘가가 수재 피해가 발생해서 다 무너지면 복구하는 예산은 중앙 정부가 지금도 지원하잖아요. 지방 하천이든 소하천이든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평소 관리는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요? 뭐 정확하게 뭐 쉽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게 맞고요. 저희도 항상 고민인 부분이 예방 투자를 해서 했으면은 그 네. 예방 투자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그것도 싸게 먹히는 측면이 네, 있잖아요. 피해가 많이 날수록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랄 해저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기본 계획 세울 때 좀 취약지구를 집어넣고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건 사실. 연간 그 예를 들어 수재 피해로 복구 비용 지원하는 예산이 대충 연간 얼마 정도 돼요? 국가 하천 말고 지방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한 2천억 정도 예비비로 좀 그 정도, 편성을 하고 정도밖에 안 있습니다. 돼? 매년 더 많습니다.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조 단위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최근에는 수천억 단위 예. 매년. 예. 어쨌든 그거를 좀 위험성이 높은 지방 하천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좀 해가지고 하다못해 특별 교부세를 활용을 하더라도 그런 데부터 방어를 미리 해놓는 게 좀 피해를 줄이는 거 아닐까 싶어요. 재정적 측면에서도. 그래서 행안부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 예약을 했을 때 매년 보니까 한 1조 원 정도의 투자가 되는데 그 1조 원이 치수 사업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뭐 친수 사업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좀 더 파악을 해서 그걸 이제 그 교부세 말씀하신 교부세하고 인센티브하고 연결하는 네. 구조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대통령 이제 기후 1차관 잠깐 보충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이 취약한지 이런 거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분야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중점구역으로 관리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재정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기존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나눠서 국가는 무조건 국가가 지원해주고 지방하천은 아예 지원을 안 해주다가 최근에 이제 지금 실장이 말한 것처럼 국가하천에도 지방하천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는 일부 국가가 지금 지원해주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말씀대로 오히려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가 조금 미리 지원을 해줘서 그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재정당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일단 기초 자료나 아니면 학술적인 논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환경부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재정 지출이나 이런 문제는 행안부든지 아니면 기재부가 할 일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좀 분석이라도 이런 것들은 좀 미리 환경부 쪽에 해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상황이 심각하긴 합니다. 이게 지금 기존의 수재 방어 시설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이 산하 기관들 중에 발전소도 있잖아요. 원래 한전이 가지고 있던 거를 남쪽, 동쪽, 뭐 중앙 뭐 이렇게 막 찢어가지고 발전 자회사를 5개 만들었어요? 4개? 5개, 5개? 한수원까지 포함하면 6개입니다. 한수원까지 6개. 그런데 이 각계 발전 자회사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걸 왜 나눠놨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좀 어때요? 그왜 저기 당시에 발전 회사를 발전과 판매를 구별하고 송배전을 구별하면서 발전사들을 민영화하기 위해서 시도했다가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이 나면서 이게 민영화가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고 해서 어정쩡하게 자회사 형식으로 만들고 멈췄습니다. 가다가 멈췄어요? 네, 돌아오지도 못하고? 네, 괜히 사장만 5명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나눈 것도 내가 이게 뭔 기준인지 잘 모르겠던데.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남동발전. 남동발전은 발전시설을 5개가,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둘, 넷, 여섯, 7개 가지고 있어요? 네, 남동발전 강기훈 사장님. 7개 가지고 있는가 봐요? 네, 7개입니다. 분당발전본부는 지역난방공사 있는 거기 있는 네, 그거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같은데 발전 부분은 남동이 하고 남동이 있고, 하고 네. 난방 부분은 지역난방공사가 네, 하고 그렇습니다. 싸울 일 없어요? 똑같은 시설 잘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시설을 우리 거를 이제 열이 나오면 전기 생산하고 열이 나오면 그걸 대신 팔아주니까 저희네들은 일거양득입니다. 하여튼 어느 부분에서는 경계가 접하는 거죠. 네, 붙어 있습니다. 뭐 관리 붙어 있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문제나 이런 거는 그 시설은- 명확하게 분담이 돼 있나 보죠? 예, 시설은 뭐 서로 이제 이게 공용으로 쓰는 게 없습니다. 예. 없어요? 발전은 발전대로 또 그 난방은 난방대로 하니까요. 여기는 보니까 발전 시설 중에 4개가 석탄 발전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삼천포 다른 저 발전 자회사들은 석탄 발전소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지금 있습니다. 많이 이제 네. 다른 발전 자회사 분들은 이 유연탄 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죠. 많이 지금 축소되고 있고 아마 남동발전이 지금 최고 많이 아. 석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탄 그러면 발전. 남동 발전은 석탄 발전소 중심으로 갈랐던 거예요? 네, 아마 그것이 연도가 지금 많이 남아서 지금 보존되고 있고. 여하튼간에 그때 남은- 당시에 나눌 때는 네. 남동 발전은 석탄 발전소 중심 대체 네, 이렇게 거의 석탄입니다. 아, 그랬던 거예요? 네. 다른 발전소도 대략 발전소 기기별로 대략 한 6개도 8개씩의 석탄 발전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그러면 석탄 발전소를 한쪽으로 모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임의로 쪼갠 것 같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네. 두부 자르듯이 적당하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2차관입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하면서 발전 경쟁 먼저 해야 되겠다. 경쟁을 하겠다고? 예,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구분한 건 아니고요. 가스 발전소하고 당시에 있던 가스 발전소, 석탄 발전소를 균형 있게 적당히 나눠서 나눠- 경쟁을 예, 시키자. 나눈 겁니다. 지금 어때 경쟁 효과는 있어요? 일정 정도 뭐 발전 경쟁 발전 자회사들끼리 경쟁. 구매를 좀 한국전력이 하고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경쟁 효과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단 좀 그러니까 경쟁 효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원료를 뭐 조달하는데 좀 싸게 한 군데서 좀 구매를 하면 거기에 이제 경쟁을 해서 단가 경쟁을 해서 단가 경쟁에서 네. 원료 가격을 낮춰야지 전력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그건 그런데 저런 문제는 예를 들면 경쟁을 시키니까 인건비 줄이려고 경쟁하다가 산재 사고 많이 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은 최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뭐 하도급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그러니까 모니터링해서 결국 그게 못하게 좀 하고 있고요. 경쟁을 시킨다고 하는 게 일종의 부작용. 결국 인건비를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 얼마나 많이 인력을 줄이느냐, 얼마나 많이 외주를 주느냐 이런 거 막 경쟁하다가 결국 산재 사고 많이 나고 우는 사람 많이 생기고 좀 그런 측면이 있죠. 네, 단가 경쟁을 위해서 원료 경쟁을 하는 거는 저희는 조금 장려합니다만 합리적인데 기존에 이제 인건비 경쟁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은 최대한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들은 절대 못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영균 씨 사망 사건 같은 경우를 분석해 봤더니요. 네. 사실상 이제 본사가 운영해야 될 것을 위탁을 줬고 그 위탁 업체가 그 김영균 씨에 대한 월급 급여를 계산해서 줬는데
실제로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이 대략 한 400~500만 원 됐습니다만 실제로 김영균 씨가 받았던 돈이 200만 원대였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용역 회사의 관리자들 몫으로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가고 민간이 타겟 돈을 덜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중간에서 중간 그런 착취가 벌어져서 그런 그런다. 측면이 컸습니다. 그런 관리 부실인데 결국은 그 부분에 관한 거라면 인건비를 줄여서 무슨 경영을 효율화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도급 시스템 때문에 결국 중간에 떼먹는 게 많다 보니까 결국 그런 비극이 벌어졌다고 말이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좀 정신 차리고 좀 관리를 잘하면 피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문제는. 근데 본질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쟁은 계속 되겠죠. 전력시장 구조로서는 전체 원가 경쟁의 95% 이상이 원료 경쟁입니다. 원료 경쟁이. 예. 이 때문에 아마 그 인건비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조금은 있겠지만 좀 분리해서 접근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존재 목적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는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업 내용 자체가 이제 기업적 요소가 좀 크긴 해도 본질적으로는 국가 사무를 이행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궁극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국민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약간의 경계 지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국가 공공 영역에서 그 너무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학대해가지고 또는 근로 조건을 악화시켜가지고 산재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또는 너무 잔인하게 그 임금 착취 결과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국가가 그 예를 들면 인력 채용을 할 때도 보면 분명히 이게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데 그럼 원래 상용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꼭 1년 11개월 해가지고 정규직 안 만들고 바꾸려고 네. 2년 안 되게 해서 잘랐다가 다시 쓰고 잘랐다가 다시 쓰고 그러고 심지어 11개월 해가지고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고용하고 말이에요. 그걸 왜 정부가 왜 그러냐.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적정임금을 줘야죠. 정부는. 네. 국가는. 모범이 돼야죠. 사용자,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되는데 악질 사업자, 선도자가 되고 있어요. 선도적인 악질 사업자. 국가가 왜 그러냐. 그게 사실은 이 효율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돈 많이 아끼고 그런 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것도 필요하겠다. 어쨌든 이 발전사를 5개로 쪼갠 게 근로자들의 근로 처우, 근로 조건이 악화되는 원인으로는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 발전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상풍력 태양광 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네요. 남동발전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참 김용균 씨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또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 네. 그 어느 회사였어요? 같은 회사 어디? 서부발전인가요? 서부발전이? 네. 남동, 남부, 서부, 서부발전. 중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남부발전은 발전소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 저 국내 8개소에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전국에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요? 예. 여기는 주로 어떤 발전소예요? 저희들도 화력하고 가스복합하고 신재생 다 갖고 있습니다. 주로 화력이에요? 화력이 전체 한 50%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 내용이 약간 특이한 게 있어서 하동화력 인프라 활용 계획 그냥 호기심인데 여기에다가 갈사만 수상태양광
하동 거창 양수 발전 이걸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하동 화력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남부발전 김윤동 사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 화력이 이제 가스 복합 화력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이제 수도권 인근으로 이제 가면서 하동군에 대한 거기에 상응해서 일종의 대응 투자를 해준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동서발전 여기도 당진, 울산, 동해, 일산, 음성 여기 발전소 몇 개 있어요? 예, 동서발전 예, 사장 권명호입니다. 예,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호남 건설 추진본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 여수에 있는 예. 요까지 해서 6개. 네네. 여기도 역시 육해상 폭력에 참여하고 있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 유연탄 발전소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엔탄은 저기 이제 LNG가 많네요. 주로 이제 한 10기가 정도 전체 동서발전 용량의 한 6기가 정도가 석탄 발전소입니다. 여기 6군데 표시해놨는 걸 보니까 유연탄을 쓰는 데는 당진 뿐이고 나머지는 다 바이오매스, LNG 뭐 그런데 예, 그리고 당진에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쫙 붙어 있어서 여러 개가 예. 여기 있군요. 그렇습니다. 동해 발전소도 예,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 발전소는 지금 발전 시설은 다 갖췄는데 가동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동해 발전소가 이제 저기 수명이 다해서 이제 대체 그래? 발전으로 새로 지은 데 아니고 예, 동해가 지금 알았습니다. 예. 새로 진 데는 민간 발전소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포스코 삼척의 포스코하고 강릉이 아닌 이 민간 발전소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동업을 많이 했나 봐요. 공동 투자를 예, 저기 풍력, 태양광 이런 거. 예, 자체 사업하는 것도 있고 SPC 해서 자체 사업을 하는데 매우 자잘한 게 많아요. 뭐 지붕에 이렇게. 이건 뭐 이 발전소에 3단 뭐 지붕 특성인가요? 태양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예, 조그만한 거 어디 회사 지붕에 이런 걸 많이 했나 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상 태양광도 좀 했습니다. 네. 서부 발전. 서부 발전도 뭐 석탄 발전이 한 절반쯤 되나요? 석탄 발전이 약 55% 정도 55%. 점유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전부 다. 수력 원자력.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주로는 태양광 발전 포션이 점점 커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간헐성 문제도 있고 야간에 아예 생산이 안 되니까 그걸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게 주로는 이제 수력 발전 같아요. 이건 필요할 때가 할 수 있잖아요. 양수 발전, 네. 수력 발전은 생각보다 발전량이 적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거 양수 발전을 하면 이제 물을 또 퍼올려 가지고 다시 이제 발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낙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치 에너지입니다. 예, 예. 예,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까? 그 에너지를 일부를 이제 전기로 만들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다시 그 일정량의 에너지로 다시 물을 퍼올려요. 네. 그럼 다시 발전을 해요. 네. 그럼 밑에 퍼올릴 때 그 얼마나 손실이 되나 에너지가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손실되는 것 같습니다. 손실이? 네. 이제 낮에 태양광이 많이 있을 때 그 태양광을 가지고 예를 들면 네. 1kW로 네. 이제 물을 퍼올려요. 그럼 퍼올린 물로 다시 발전을 해요. 그러면 네. 그 얼마 정도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이제 되냐고요? 그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뀔 때 손실률 효율이 얼마나 예, 되냐고요? 손실률이 대략 한 30%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그래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70, 80%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kW로 물을 퍼올려 가지고 퍼올린 걸 다시 그걸로 발전하면 800kW? 네, 한 20-30%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 엄청나게 효율이 높은데? 네, 그래서 양수 발전이 비교적 효과적입니다. 양수 발전이 그 효율이 가장 그 이연성 자원 중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80% 이상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효율이 좀 떨어져서 한 70% 정도, 현재까지 70에서 80% 사이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70-80% 된다고? 예,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요. 예전에는 한 60% 정도 됐었지만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70% 이상까지 효율이 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아졌어요? 네, 네. 그 저희가 지금 최대 고민이요. 재생에너지가 남아돌 때 그거를 과거에는 그린 수소로 만들어서 다시 전기화하는 게 좋겠다고 그건 뭐 생각했는데 10%대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그거는 효율이. 수소로 만들 때 거의 한 50%가 열로 빠져나가고 다시 수소를 전기로 70%. 네, 전기로 다시 바꾸는데 또 50%가 사라져서 전기에서 최종 전기로 가는데 한 25%에서 그래요? 자리가 30%만 남으니까 한 70% 전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는 20-30%밖에 안 사라진다고요? 그럼 양수발전소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이제 뭐 그건 이제 위치나 조건에 따라서 비용은 듭니다만 효과는 양수 발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 가격이 현재는 비싸고요. 그래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하는 제철 등등에 꼭 필요한 영역이 있어서 최대한 뭐 그린 수소 발전 혹은 핑크 수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효율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른 효율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80%면 생각보다 많이 보존되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원전 있잖아요. 원전 새롭게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 원전 하나 짓는다. 시작하면 얼마 만에 지을 수 있어요? 자료 동네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 그것도 정당마다 틀려 이상해. 실제로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게 맞습니다. 내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하던데? 7년밖에 안 걸린다고 주장하던데? 실제로 착공해서 짓는 데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뭐 저기 김성환 장관도 민주당이라서 못 믿겠고. 아니 이게 당마다 틀리더라고. 여사는 장관님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당 아닌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통상 수원 원자력 직무대행 전대욱입니다. 사장께서 해보세요. 예,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들어간 수치입니다. 정확하게 13년 11개월 걸리고요. 이걸 13년 11개월 나누면 이제 부지 선정 한 2년. 부지 선정. 예, 그다음에 그거 인허가 관련 서류 심사하는데 한 40개월, 3년 한 4개월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부지 선정 후에 한 9년 걸린다 그런 얘기인데, 자 부지 선정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부지 선정에 2년 걸린다는데 뭐 하느라고 2년 걸려요? 일단은 이제 부지 망원경 가지고 땅 찾으러 다니는 것 아니지? 행정 절차? 아니면 절차를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먼저 공모를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지가 적정한 부지인지를 항소는 이제 검토를 하고 과학적 분석을 해야 되겠죠. 뭐 지진 있나 없나 이런 거 등등. 예. 이제 그거 하는데 2년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순리대로 주민들이 그냥 우리가 공고한 대로 막 응해가지고 했을 때 얘기죠. 막 주민들끼리 싸운다. 일부에서는 한다 그러고 일부는 안 된다 그러고 데모하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주민 쪽에서 이제 신청하는 부분은 한 5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많이 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리대로 잘 됐을 경우. 예, 그게 그 경우 2년. 그게 예, 이제 2년을 보는 겁니다. 부지 선정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잘 됐을 경우에 한 13년? 13년 11개월인데요. 13년. 여기서 뭐 이제 15년이란 말이 틀린 말은 착공 아니에요. 공사 부분이 이제 한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삽을 뜨기 시작해서 준공하는 데까지가 7년 7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한 6년 한 5개월 걸리고 합쳐서 이제 13년 10개월. 우리 부사장님은 당적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SMR 관련된 건데요. 여기 110페이지에 자료도 있는데 ISMR이 혁신형 SMR을 얘기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아이가 이노베이션. 그런데 이거를 2035년까지 지어보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30년의 허가를 받고 설계 인가는 28년에 받고 3년 후에 설계 인가를 받아보겠다. 그럼 지금 거의 다 개발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는 말이에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좀 3년 만에 설계를 할 정도로 개발이 가능해요? 지금 사실은 이게 시작한 게 21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게 기본 설계가 한 2년 걸렸고 지금 표준 설계가 지금 3년 정도 가는데 사실은 좀 이게 이제 원전 산업계에서는 향후에 원전 그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보고 좀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표준 설계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표준 설계, 기술 개발, 부지 선정 이런 부분을 같이 동시에 하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낙관적 전망이지 반드시 그렇게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수천억을 들여서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다 준비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 이제 전문가들이 뭐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지금 세계 그 에너지 수요, 수급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충분히 필요하고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SMR의 위험성은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과는 다른 겁니까? 뭐 기술적으로는 한 1000분의 1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일체형이라고 해서 설비를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터빈 이렇게 늘어져 있던 부분을 최대한 한쪽에 이렇게 다 몰아서 그 안에서 무슨 사고 나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폐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수조 같은 데를 아예 담궈서 사고 나면 수조 위에서 이제 그 발전을 하다가 사고 나면 그냥 수조 밑으로 바로 담그는 그런 좀 원전에 대해서 좀 안전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강구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그 통상 형식의 원자로 예. 원자력 발전 시설 예. 이거보다는 1000배 정도는 안전해졌다. 예, 훨씬 안전 이제 수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배 위험성은 그렇다. 보통 한 200-300메가와트 정도의 소규모 원전이고 냉각 방식이 좀 다르다. 예. 그러면 이제 소위 방사능 누출 위험성도 적어진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고 났을 경우에 폭발 위험성도 낮다. 예. 그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거 비밀이에요. 예를 들면 원리나 방식은 비밀이면 얘기하지 말고. 비밀은 아닙니다. 예. 그럼 얘기해 보세요. 예.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원전의 모든 원천 기술이 이제 거의 미국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네. 최고 수출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SMR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개발하는 과정에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 그 기술 특허 관련이나 이런 쪽 그 법인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인 노형을 개발하고 있다. 했는데 원리나 뭐 이런 건 어떻게? 제가 좀 보충하면요. 지금 장관이 더 전문가예요. 3세대 SMR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3세대는 물로 냉각을 하는 방식입니다. 4세대 SMR 지난번에 빌 게이츠가 와서 테라파워 뭐 한다는 거는 4세대 SMR인데요. 그거는 냉각 방식을 물로 하지 않고 다른 냉매를 써서 그 소듐이나 다른 냉매를 써서 하는 4세대 이 SMR도 지금 동시에 개발하고 있고 우리 국내의 회사들도 거기에 지분 참여를 하거나 이제 설계나 수력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3세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물로 냉각한다고요? 네, 3세대 방식이고요. 4세대 방식을 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근데 방식을 하는 똑같은 경우도 있고 물로 냉각하는 방식인데 위험성이 100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근거는 뭐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설계 기술에 따라서 그건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통으로 설계를 대략 한 170메가에서 200메가 사이로 작게 설계를 해서 한 4개 정도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SMR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사고가 사고가 나더라도 그 내에서 그 사고가 번지지 않게 설계하는 거고요. 그 세대 기준은 물을 쓰느냐 다른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사용 연한이 예컨대 30년이냐 50년이냐 70년이 이렇게 늘어나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형 모듈 원전을 만들면 그 사용하는 핵 연료는 똑같은 거예요? 핵연료는 조금 그 지금 핵연료가 농축도가 올라가요? 농축도를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려야 소형화할 수 있어요? 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추세가 조금 농축도를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뭐 협상을 해서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를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제가 문외한이라서 하는 얘기예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은 그 부피가 확 줄어들어서 보관 장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맞아요? 별로 안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게 진짜예요? 그 기본적으로는 사용 후 연료를 이제 재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 후 연료가 이제 자체가 없어지면서 거기서 필요한 핵심 플루토늄이나 이런 부분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그 준위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 이제 고준위 방패장이나 결국은 그쪽으로 처리해야 돼요. 부피가 그런데 그 뭐 플루토늄 뽑아내봐야 플루토늄 양이 얼마나 된다고 부피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게 맞아요? 부피가 많이 줄어든다? 조금만 줄어든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가 얘기해 보세요 여기 아는 사람. 후자가 맞으십니다. 원자력 실제로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 이사장 조동도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장입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바는 한 5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고. 엄청나게 줄어들잖아 이게. 다 틀려 지금 이게. 우리 어떤 게 진실이에요? 왜 얘기를 좀 이 과학 국가에서 이게 토론 안 해서 그래요. 서로만 자기 주장만 해 이렇게. 담당 국장이 좀 얘기해 보세요 진짜로. 팩트를 당적 없는 사람 얘기하세요. 저 방패물 관리 전담기관 원자력 환경공단 어디? 이쪽입니다. 네, 얘기해 보십시오. 기술적으로 재처리하면 그렇게 검증이 됐다고 그러는데 한미 간에 지난 10년간 8천억을 들여서 재처리 연구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명백히 나온 게 없고요.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예, 명백히 이제 검증은 안 됐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용 핵연료 100 중에 50%가 재처리를 할 수 없는 중수용 사용 핵연료가 50%나 됩니다. 중수용은 재처리가 안 돼요. 예, 이 경제적 효율성이 없어서 비용 투입만큼 그 재처리를 해서 효율 가치가 없어서 재처리를 못하게 됐습니다. 중수로형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다 대부분 경수로라면서요. 발전소는 지금 25개 중에서 22개가 경수령이고요. 그러니까. 무려 3개밖에 안 되는 중수로에서 사용 핵연료 50%를 지금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완전히 애물단지가 보네. 그 쓰레기만 많이.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감소됐다고 주장을 해도 우리나라의 이 처분장 면적은 그렇게 줄어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뭐 연구를 해봤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프랑스나 이런 데는 재처리 다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얼마나 부피가 줄어드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죠? 지금 조금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리를 좀 하면 재처리 방식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건식 재처리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서 건식 재처리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프랑스에서 하는 것은 습식 재처리입니다. 습식 재처리 같은 경우는 플루토늄이 추출되기 때문에 IAEA라든지 국제 원자력 기구나 이런 데서 상당히 모니터링이 세게 하고 있는 거고.
건식 제철이는 이제 초우라늄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플루토늄이 추출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건 좀 안전하다 그래서 한미 간에 공동 연구를 했는데 건식 제철이에 있어서는 저 부피 감소라든지 무게 감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습식 제철이 하는 경우에는 아까 5분의 1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프랑스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습식 제철이는 플루토늄 추출을 안 하고 제철이 하는 거다? 습식 제철은 플루토늄이 나오는 제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부피가 별로 안 줄어든다? 제철이면 부피가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경수로 모형 같은. 얼마나? 5분의 1 정도 줄어드는 진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네. 안 믿어진다니까요? 저기 무슨 당이에요? 아닙니다. 그 기후부 이차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참 웃기는 현상인데 우리 사회가 이제 토론도 없이 편만 먹다 보니까 편 먹고 싸우기만 하지 진지한 토론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진실이 아닌 게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원자력 발전 분야도 사실은 거의 이게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뭐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게 아니고 편가리 싸움하듯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정치 의제가 돼버려가지고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있는 거 다 털어놓고 뭐 네 편 내 편을 왜 가려요? 과학적 논쟁을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과학자들도 편이 있더라고요. 그러죠?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왜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발전 나왔네요. 뭐 또 비슷할 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본사가 분당에 있는 거죠? 네. 네. 각 사업소가 전국에 13개 있다는 거고. 있습니다. 네? 19군데 있습니다. 19군데인데? 네. 여기 써놓기는 13개 지사, 3개 사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되게 있을 수도 있죠. 지역 난방은 발전 단계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발전소들도 사실 열이 엄청나게 발생할 텐데 다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발전소들은? 이제 지역 난방 사업은 집단에너지 사업법상의 지역 난방 사업자로 이렇게 지정된 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있고 발전 자회사 5군데로부터 각각 발전 배열을 저희가 수열해서 난방을 공급하고 열을 받아서. 네. 그 성남시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네. 지금 열 공급도 받고 있죠.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은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도 쓰레기 소각장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지역 난방에서 그 열을 구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네,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각열이 또 저희도 수열 단가가 낮기 때문에 네네. 열 생산 단가를 낮추는 의미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요즘은 대개 신도시 만들면 지역 난방을 거의 필수적으로 집어넣죠. 네, 고시 지역으로 고시가 부처에서 정부에서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데 네. 대규모 개발할 경우에 수요자들이 지역 난방을 선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관심사인데 성남시 본시가지에 지역 난방은 공급되고 있나요? 지금 주민들께서 강하게 요청을 하셔서 그때 하기로 계획은 하고 협약도 맺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현재 저희가 KDI에 신청을 해놓고 있고 그 결과 나오면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직 시행은 안 됐군요. 네, 하려고 아직도 준비 중이군요. 예타 중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석탄 발전에서도 폐열이 엄청나게 나오고요. 원자력 발전하면서도 폐열이 엄청 나옵니다. 그런 것도 다 써야 되겠 쓰겠죠? 철강 만들 때도 폐열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걸 다 시켜서 바다에 버리고 있어서 그거 모아가지고 스마트 농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열 관리를 저희가
제대로 안 해왔어요. 기후 여러 에너지부 장관이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거리 하나 생기셨네. 수력 원자력하고 수자원 공사는 이름이 비슷한데 그 전에 보니까 똑같은 시설에 두 회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죠? 저 수자원공사 사장입니다. 네. 그 똑같은 시설은 아니고요. 그 댐 중에 다목적 댐, 전국의 다목적 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발전도 하고. 그 다목적 댐은 이제 홍수하고 생공업 용수 공급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일부 하고 발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댐은 수자원공사도 하고요. 발전만 하는 거는 수력 원자력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다목적 댐은 수자원 공사가 하고. 예. 그러면 수자원 공사도 발전 사업을 하는 거네요? 예, 발전 사업은 그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수력 발전은 저희들이 원자력보다. 1기가 정도 되고요. 수력 원자력은 한 0.6기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원자력 맞지 수력은 뭐왜 가져왔을까요? 그게 애초에 이제 발전 개념으로 댐이 그 시작을 해서 그 한전 발전 전용 댐도 있어요? 예, 원래는 발전 대개는 다 다목적 아닌가? 그 전에 지은 거는 대부분 발전 전용 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수력 원자력이 갖고 다목적 댐은 수자원 공사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자원 관리 측면에서 일원화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기관 입장하고 그 전에 이제 산업부하고 나눠져 있어가지고 일원화 논의가 되다가 또 직원들 노조 반대도 있고 그래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전력기술 뭐 한전 관련 회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한전 KDN 전력망 관련 사업을 하고 KPS 한전 KPS가 이게 성남시에 있던 건가요? 네, 저 한전 KPS 사장 김홍룡입니다. 한전 KPS는 지금 나주에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에 있던 거. 예, 성남시 분당에 있었는데, 거 맞죠? 예. 예,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해 갔습니다. 나주로. 근데 전력 관련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나주로 갔던 것 같은데 나주가 아닌 딴 데로 간 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전력기술 같은 경우는 김천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나주로 저 다 한국전력기술 사장 김태균입니다. 저희들은 저 본업이 그 원자력 발전소 설계를 저희들이 한 6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로 중심이어서. 부분이 좀 되면서 한수원이 경주로 가고 저희들이 이제 경상도로 가게 됐습니다. 한수원이 경주로 갔으면 그것도 경주로 가지 왜? 이 너무 이제 이거 아마 앞으로 또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또 하게 될 텐데 나눠주기식으로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집적을 해줘야 효율성도 생기고 시너지도 나지. 그 세상에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나눠 갖고 물론 뭐 기본적으로 경상도로 몰았군요. 그러니까. 근데 경상도 경주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원자력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저 해상풍력 설계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통합적 사고를 아주 잘 보이셨어요. 국립공원공단, 이 국립공원 관리하는 데죠. 국립공원에는 그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 없어요? 국립공원공단 어디 갔어요? 네. 되는 곳이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 사업을 좀 꾸준히 해서 많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 이전까지 정리하시죠? 예, 지금 예정으로는 한 28년 정도까지 좀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분발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이잖아요.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다 용인해 온 거 아닙니까? 뭐 어려움이 있겠죠. 부채상권 주장도 할 테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불법 상태를 예외적으로 그렇게 뭐 몇 년씩 28년까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올 내년 여름까지 못할 것 같으면 이유를 설명을 좀 하십시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절차 부분들이 수용 절차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협의
이 매수에 가까운 부분으로 추진이 좀 그러니까 됐고요. 그러니까 바가지 씌우려고 그러고 그러죠. 내가 네, 감정 평가를 좀 수행하고 협의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에너지 믹스 정책을 뒷받침할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을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빈틈없이 확인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등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응하는 규제 체계를 적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원전 사고 관리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핵심 과제입니다. 먼저 빈틈없이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겠습니다. 계속 운전을 신청한 9개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속 운전이 이미 승인된 고리 2호기 재가동 준비 상황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승인된 사고 관리 계획서에 따른 사고 대응 설비 완비, 전담 조직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사능 방제 훈련과 연계하여 사고 관리 실전 대응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에 한빛 광역 방사능 방제 지휘센터를 내년에 구축하여 사고 상황 악화나 복수부지 사고에도 중단 없이 대응이 가능하도록 광역 방사능 방제 체계를 완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비한 안전 규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SMR,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처분 시설 등의 개발 단계부터 소통하여 안전 현안을 사전에 발굴하고 SMR 전용 기준과 사용 후 해결료 세부 규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규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담 조직을 확충하고 국제사회와의 협업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두터운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방사능 감시망을 확충하여 방사성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직업상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취역기관에 대한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정확한 피폭량 산정을 통해 항공승무원의 안전도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모든 원자력 안전정보를 국민 누구나 찾기 쉽고 알기 쉽도록 온라인 정보 공유 포털을 고도화하고 원전 지역에 오프라인 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상시 소통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거 지금 처리 장소를 아직도 여전히 못 구하고 있는 거죠? 단계입니다. 이제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차다 어느 지역인가 어쨌든 선정을 해서 이제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일단 장소를 구할 가능성은 있어요. 내년에 그 부적합 지역을 배제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아니 뭐 적합 지역은 어디 뭐 대상이 있어요? 부적합을 제거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그 연구 처분 시설이 들어갈 대상 지역에 부적합한 대상 지역은 어떻게 선정됐는데? 그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요약해서 하세요, 그냥. 예. 그러니까 부지 선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제. 시작한다 이제. 예. 그러니까 지질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네, 알겠어요. 예, 합니다. 근데 선정 가능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거 하면 온 동네 난리 아닙니까? 우리 동네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일단 인구가 많은 지역 배제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진 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배제하고요. 육상이 안쪽에 붙어 있는데 배제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다 해안가에 있는데 그 폐기물을 해양으로 수송해야 됩니다. 그런 적절한 그런 요소들을 있는 데를 잠재적 후보지를 정한 다음에 공모를 할 거예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예, 신청을 면적은 받고. 얼마 정도인데? 그건 네,
공단입니다. 그 여의도 3.3배 크기의 면적이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 고준희 사무처장입니다.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예. 3만 평? 3km, 예. 3.1. 예. 한 3만 평쯤? 예. 3만 평 정도를 그럼 3만 평의 부지에 그 안에 있는 사람만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로부터 뭐 어느 범위까지의 주민이 동의된다? 신청을 할 때 그 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자체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신청하게? 지자체 주민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 5km,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지자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망은 어때요? 그동안 원전과 관련된 시설이 오랫동안 운영되어서 경주의 중저준위 방패장이 만들어지고 운영된 경험이 10년 지났거든요. 중저준위하고 고준위는 다를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수용성이 변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보죠. 뭐. 그 다음에 지금 소형 원자로 SMR 얘기 계속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에는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원자로의 작동 원리는 지금 발전소 작동 원리하고 많이 달라요? 거의 유사합니다. 사이즈가 좀 작아지고요. 원리는 똑같아요? 예, 원리는 같습니다. 지금 연료도 우라늄을 쓰는 연료부터 다른 것까지 하고요. 노용도 경수형, 뭐 용융염 원자로 여러 가지가 쓰는 모양이던데. 예. 어쨌든 그렇다 치고 거기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선박용 잠수함용 원자로하고 지금 SMR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 한국전력기술 사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이 하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육상용하고 해양용하고 차이는 이제 해양용은 이제 선박용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컴팩트 사이즈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육상용, 혁신용 IMS에 비해서 크기는 한 2분의 1, 무게는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고 또 배에 있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를 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SMR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개발을 못한 상태에서 전 세계가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미 핵추진 잠수함에 쓰는 그 소형 원자로는 수십 년 전부터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쓰고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왜 이리 끙끙거리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SMR. 기술적으로는 지금 시간만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거하고 SMR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같은 원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보다는 출력이 적고 더 소형이고 더 컴팩트하고.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 내가 질문을 잘 못해서 그런 모양인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용으로 원자로를 사용하지 않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소형 원자로, 소형 모듈 원자로 이거를 지금 만들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미 그보다 더 작은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쓰고 있지 않냐. 근데 그 중간쯤에 해당되는 SMR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그 말이에요.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로의 근원이 핵 잠수함에서 나오는 원자로입니다. 개념은. 그런데 그걸 점점 경제성 때문에 키웠습니다. 키워서 대형 원전이 됐고요. 다시 줄이다 보니까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 경제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SMR 활용처가 많아졌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안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용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네. 원자력 안전기술원,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재단, 원자력 통제기술원, 이게 산하기관인 모양인데 지금까지 충분히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3분 이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다음 준비를 해야 돼서. 충분히 하셨죠?
자,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